화면을 공유를 하고요. 네, 혹시 화면 잘 보이시나요? 네, 잘 네, 보입니다. 화면 공유 네, 전체 보기로 해주세요. 전체 보기로. 네, 네, 잘 보이시죠? 네, 네, 네. 지금, 선생님들 새로 처음 뵙는 분도 계시고, 이제 또 이렇게 저렇게 덴마크와 연결해가지고 뵀던 분들도 계신데요.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제목을 너무 거창하게 잡았나? 네, 우선은 준비하다 보니까 약간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기는 했는데, 예, 오늘 할 수 있는 데까지 한번 이야기를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지금 계시는 선생님들이 덴마크나 뭐 그루트비나 이게 스펙트럼이 되게 넓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뭐 이미 한두 번 저의 강의를 이제 다른 방식으로 들으셨던 분들보다는 처음 들으시는 분들을 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다라는 걸 우선은 말씀을 드리고, 네,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 뒤에 좀 그러니까 질문 시간을 좀 드리는 게 좋으시죠? 예, 그 시간을 제가 좀 감안을 해가지고 가급적이면은, 네, 넘어가지 않게 1시간 한 10분 뭐 요 정도 한번, 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하다 보면 말이 되게 빨라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좀 늘어지는 저녁 시간에는 어쩌면, 예, 좀 빠르게 말을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는데, 혹시 뭐 중간에라도 질문이 있으시거나 뭐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시면 언제든 네, 말씀을 하셔도 네, 좋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미리 말씀을 드리고 예. 오늘은 그래서 주로 그 덴마크에서 이제 그른투비의 철학이 만들어지기까지의 어떤 과정이나 그다음에 영향을 미쳤던 철학이 어떤 것들이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쳤는지 그다음에 그게 이제 교육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사실 되게 중요한 개념이 여기 제가 작은 글씨로 써두기는 했는데 이 포크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이 포크의 개념이 사실은 덴마크의 민주주의를 만들어내는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은 자세하게 할 수 있는 데까지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빌딩이라는 단어도 그렇고요. 예, 예. 아, 시작인데요. 글은 투비가 했던 말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래서 이 사람이 1838년에 쓴 글 속에 이런 말을 했다는 거죠. 우리 혼자서만 떠들고 청중들이 살아있는 대화를 통해서 어떻게 모두가 참여와 소통으로 옮겨가는가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한, 즉, 우리들이라는 건 약간 목사라든지 당시 엘리트 뭐 이런 사람들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혼자 하고 싶은 말을 예, 이렇게 한다는 건 사실 일종의 사기나 다름이 없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투비가 당시에 이제 막 사회가 굉장히 커다랗게 변화하는 과정 안에서 좀 깨어있고 굉장히 앞서갔던 그런 진보적인 인물 중에 한 명이었다라는 걸 이제 좀 볼 수 있고요. 그른투비 죽기 전에 굉장히 오래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1783년에 태어나서 바로 이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기 얼마 전에 태어났고, 그 다음에 이제 1800년대를 거의 다 살았죠. 72년까지 살아서 80세가 넘는 장수를 했던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여기 써 있는 뭐 것들은 다 이 사람을 지칭하는 말로 표현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래도 가장 이 사람의 평생 자기의 직업으로 삼았던 건 이제 루터교 목사입니다. 아버지도 목사였고요. 그래서 이제 특히 덴마크는 1500년대에 이미 그 루터 개신교를 국교로 삼았기 때문에 그 영향을 다양한 방식에서 굉장히 많이 받았고 특히 이제 유럽 사회는 잘 아시겠지만 그 국가를 조직하는 단위 자체가 기독교 영향을 매우 많이 받죠. 특히 국교가 됐었기 때문에 뭐 지방 자치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 모든 것이 교회를 중심으로 구성되고 짜여져 있었던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국교기 때문에 여기는 그 목사들이 다 일종의 공무원으로 신분으로 이제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룬투비는 굉장히 부유한 집안은 아니었지만 이제 검소한 루터교 목사의 아들로 코펜하겐에서 한 1시간 정도 떨어진 우드비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렇게 성장을 한 배경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나중에는 본인도 목사가 됐고, 그 목사가 돼서 이 사람이 활동할 때쯤, 보수적인 목사들하고 뭐 이제 싸우기도 하고, 뭐 교구 안에서만 뭐, 그
강연을 들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막 깨고 이 사람은 교회 밖으로 나가서 막 민중들에게 강연도 하고 뭐 이제 이런 활동들을 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도 굉장히 많이 썼죠. 덴마크 사람들이 노래를 많이 하는 걸로 유명한데요. 그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집이 있는데 그 노래집에 들어있는 노래의 가사의 거의 대부분을 그룬투비가 한 3분의 2는 썼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뭐 그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민족운동가. 그래서 요건 뒤에서 쭉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역사가, 그다음에 민속학자이자 정치가, 재헌 국회의원으로 초기에 이제 덴마크가 왕정에서 이제 그 민주정으로 넘어갈 때 국회의원으로 활동을 한 그런 경력도 있고요. 그다음에 굉장히 많은 글을 썼고, 그다음에 이제 교육학자로서 역할도 했습니다. 아주 잠깐 교사로서 있었던 적도 있는데, 이제 그룬트비는 교육에 대한 생각을 조금 더 많이 이야기했던 철학자에 좀 가까운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이 당시에 대부분의 지식인들이 그랬듯이 서구의 지식인들이 그랬듯이 그룬트비도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한꺼번에 했던 이제 그런 인물이라고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거는 폴스가드라고 하는 그 덴마크의 혹시 제가 최근에 연락을 드려보지 못해서 6년 전쯤에 제가 이제 직접 가서 만나뵌 적이 있는 그 그른투비 연구가이신데요. 그분이 이제 썼던 책 속에 되게 제가 가장 좋아하는 문구 중에 하나인데 이런 문구가 있어요. 덴마크 사람들에게 그른투비는 그냥 단순한 한 명의 인물이 아니라 덴마크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좋은 삶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 그룬투비라는 사람 한 명의 영향력에 의해서 물론 그룬투비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이제 영향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함께 만들었지만 어쨌든 그 초석에는 그룬투비라는 인물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뭐 여기 가보신 분들은 기억하시는 풍경이실지도 모르겠는데 그런 좋은 삶을 살고 있는 것에 초석이 되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이분이 바로 그 콜스 오베 선생님이라는 분이시고요. 그 2019년에 제가 이제 덴마크를 잠깐 갔었는데, 그때 이제 그른투비 이름을 딴 아예 호이스콜레가 하나 있어요. 코펜하겐에서 한 1시간 정도 걸리는 곳에 있는데, 마침 그때 이분이 여기서 강연을 하시는 게 있어가지고, 엄청 망설이다 뭐 아무런 연락도 없이 그냥 갔었는데, 잘 시간이 맞아가지고, 이렇게 잠깐 뵀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때 이제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여러 가지 질문 중에 그 소위 우리가 계몽이라는 단어, 요즘에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한테 이제 생각을 하게 하는 단어인데요. 인라이튼먼트라고 하죠. 근데 그룬투비의 가장 중요한 핵심 철학의 키워드가 바로 평민 계몽이거든요. 그래서 대체 계몽이 당신이 생각하기에는 뭐라고 생각하냐, 이제 이렇게 제가 질문을 했었는데, 그거의 핵심으로 딱 한마디 이분이 정리하신 게 뭐였냐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라고 이렇게 딱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아는 노르딕 빌둥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들이 아마 많이 보셨을 그 빌둥이라는 책에도 보면 자기에 대한 거를 먼저 잘 인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사실은 이제 민주시민이 양성되고 그 교육에서의 가장 초석인데 딱 이 선생님이 그 답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실 제가 그때 그 말을 들었을 때는 정확하게 그 느낌을 갖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철학적으로나 이럴 때 이제 제가 계몽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고민은 하고 있었지만 그런 답이 나올 거라고는 그때는 미처 생각을 못 했었거든요. 근데 그 말을 듣고 나서 계속 제가 이제 관련된 것들을 하고 작업을 할 때마다 이제 이 이야기를 떠올리면 아, 그래, 바로 이거다. 약간 그런 생각이 드는 측면들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특히 교육과 연결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죠. 그래서 학교를 다니면 다닐수록 우리나라의 아이들은 과연 자기를 사랑하게 될 수 있을까? 아니면 그 반대일까? 이런 것도 고민을 하게 되고, 빌둥이라는 개념이라든지, 그 시민을 기른다는 것이 무엇인가, 뭐 이런 것들도 결국은 다 이 단어와 잘 연결이 되어서 이제 생각해 볼 지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영향을 받았을까, 뭐 이제 고민을 좀 해보게 됐는데요. 사실은 이제 제가 기본적으로 이 자료는 제가 박사학위 논문을 썼던 거를 기초로 하고요. 플러스 알파 더 이제 고민했던 내용들을 같이 담아서 만들었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당시의 사회가 이제 새로운 세대, 아까 말씀드렸지만 프랑스 혁명이 이제 일어났던 그런 시기이기도 했기 때문에 유럽 전체가 들썩이던 엄청나게 큰 변화가 오던 시대예요.
시대였죠. 그래서 서유럽의 이제 뭐 프랑스나 독일이나 영국 이런 쪽이 더 먼저 시작을 했었고 덴마크는 조금 북쪽에서 이제 좀 뒤늦게 따라갔던 그런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그 영향을 역시 받았습니다. 그래서 유럽 세계 전체의 변화, 지금 말씀드리는 프랑스 혁명과 산업혁명이 덴마크에도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덴마크 안에서만 봤을 때 굉장히 큰 것 중에 하나는 토지 개혁이 이제 좀 빨리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780년부터 1800년까지 한 20여 년의 기간 동안에 자영 농민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소작농을 하거나 아니면 농사를 못 지어서 다 그 땅에서 쫓겨나는 뭐 유럽 같은 경우 아니, 영국 같은 데는 뭐 인클로저 운동 이런 것들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어떻게 먹고 살던 땅에서 경작지로부터 다 쫓겨나는 이제 이런 상황들이 벌어졌는데 덴마크는 일찌감치 자작농이 생겨나게 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자의식이 생기는 그런 계층, 그러니까 사실은 농민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인구 전체의 일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 당시의 산업적인 구조나 이런 걸 생각해 보면 농민이라는 건 그냥 그야말로 그 사회의 평범한 사람들, 그러니까 대부분을 차지하는 인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인구가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교육의 필요성을 스스로 생각하게 되는 부분들, 이제 이런 것들이 덴마크 사회에서 조금씩 어느 정도 싹트고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 교육의 필요성을 깨닫고 스스로 농민 교육하기 위한 학교를 세우려는 움직임도 있었는데 이것과 이제 그른투비의 사상이 같이 잘 맞아 떨어지게 되면서 나중에 이게 이제 농민들을 중심으로 이제 원래 그른투비 생각은 좀 달랐지만 실제로 이것이 현장에서 실현된 거는 이제 농민들과 함께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폴케호이스쿨레를 이제 저는 평민대학으로 이제 논문에서 번역을 했기 때문에 계속 이 용어를 쓰는데 최근에는 이제 뭐 인생학교라든지 뭐 시민대학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사용은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여기서 이제 평민대학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운동으로 이어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토지개혁과도 연결이 되어 있다. 즉 경제적인 구조의 변화가 그 사람들의 어떤 의식의 변화에 영향을 주고 그 의식의 변화가 또 교육과 뭐 이런 것들과도 연결이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다른 부분인데, 덴마크도 되게 역사적으로 보면 그 요 시기쯤 1700년대 중후반부터 1800년대까지는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나폴레옹 전쟁을 비롯해서 1813년에는 이제 국가 파산 위기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덴마크가 원래는 굉장히 넓은 그 노르웨이하고 스웨덴 지역까지 다 이렇게, 물론 얘네들이 각각의 왕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자기네끼리 동맹을 맺어가지고 이제 같이 다스리는 뭐 이런 식의 것들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덴마크가 가장 중심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잃고 잃면서 점점 영토가 축소되는 이제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면서 덴마크가 굉장히 힘든 그런 사회 시절로 이제 가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사실은 이랬던 덴마크가 오늘날의 형태로 점점 성장했던 것이 일제시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도 일본을 통해서 소식이 전해져 왔었고, 남강 이승훈이라든지 도상 안창호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도 사실은 이것에 근간한 덴마크의 이야기에 관심이 매우 많았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그 얘기까지 다 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들도 연결이 있다라고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와중에 정치 개혁도 이제 함께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가장 덴마크에서 크게 큰 사건으로 볼 수 있는 거는 1849년에 일어난 일종의 이제 코펜하겐 혁명이 48년에 일어나고 이제 49년에 요 왕이 직접 전제 정치를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간 그 코펜하겐 혁명도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서 이제 목소리를 크게 내긴 했지만 뭐 그렇게 프랑스 혁명처럼 많은 사람이 죽는다거나 이제 이런 정도의 사건이 벌어지지는 않고 조금은 그래도 좀 평화로운 방식으로 네, 자연스러운 개혁이 이제 일어났던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제 왕이 다스리는 국가에서 그 주권이 일반적인 시민들에게 넘어가는 그런 사회로 넘어가는 이제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서 이제 또 하나 중요해진 건 모든 사람들의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개혁과 정치적인 개혁 이게 이제 함께 가면 이제 사회적인 개혁도 같이 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 안에서 이제 사람들이 점점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
생각이 움직이기 시작을 하고 그때 굉장히 중요한 자양분이 됐던 것이 이때 그룬트비가 한참 굉장히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영향을 주고 있었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실은 덴마크는 이때를 기점으로 특히 사회적인 측면에서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근대 사회가 시작되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덴마크가 이 민주사회로 넘어가는 시점에서 사실 그룬트비는 흥미롭게도 영향을 많이 받기는 했지만 민주주의에 대해서 그렇게 반겨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네, 혹시 왜 그랬는지 선생님도 혹시 이해가 가실까요? 혹시 그룬트비가 민주주의로 넘어갈 때 걱정이 너무 많았다고 하거든요. 어떤 글에서는 오히려 극렬 반대였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예, 덴마크나 북유럽은 사실 전통적으로 왕이 그렇게 폭정을 하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약간 그 계몽군주라고 하는 또는 뭐 이렇게 정말 왕다운 왕, 뭐 이제 이런 사람들이 주로 국가를 다스렸기 때문에 그것이 더 안정감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한 것이 이제 그른투비의 생각이었고 반대로 이 주권이라는 것, 국가를 다스리는 어마어마한 이 힘과 권력이 어딘가 알 수 없는 곳으로 넘어갔을 때, 이제 그게 너무 걱정이 됐던 거죠. 그래서 이 그림에서 그룬트비가 걱정하는 모습을 저희가 찾을 수 있는데요. 네, 한번 어디에 그룬트비가 있는지, 네, 찾아보실 수 있으실까요? 네. 여기 이제 사람들이 막 거리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여기가 아마 스트레이 거리인 것 같은데, 저의 음, 추측으로는. 네, 혹시 그룬트비 찾으셨나요? 네, 창문? 네, 찾으셨죠? 네. 네, 창문에. 보시면, 네, 여기 창가에서 다소 걱정스러운 표정을 하고 이렇게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 그른투비는 이게 너무 걱정이 됐다고 해요. 뭐가 걱정이냐? 이거죠. 우리는 민주주의를 실행할 준비가 과연 되어 있는가? 예, 사실은 저는 이게 진짜 중요한 질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덴마크의 그른트비를 연구하시는 분이 한국에 와서 강의하실 때도 이 그림과 함께 의미가 있다는 걸 이제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같이 예, 이 부분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데 너무 걱정이 됐대요. 근데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와도 너무 이게 오버랩이 되기 때문에 예, 그걸 더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권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그 주권이 넘어갔을 때 사실은 이제 그대로 넘어갔을 때 사실은 플라톤과 소크라테스에서도 소크라테스가 죽은 이유도 어쩌면 그런 맥락이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이제 우리 덴마크 사회가 충분히 준비가 되었는가를 이제 그른투비는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때 바로 생각했던 실마리가 바로, 네, 선생님들도 잘 아시겠고, 저희가 지금 집중하고 있는 바로 교육입니다. 그래서 덴마크가 결국에는, 우리는 막상 교육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민주시민을 기르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 그렇긴 하지라고 생각하지만 이걸 확 와닿게 느끼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이제 여기저기서 얘기를 해보면. 근데 덴마크 사람들은 정말 확 와닿게 그게 아니면 다른 건 없어. 거의 그런 정도로 특히 공교육의 가장 중요성을 이제 민주시민 양성에 두고 있는데요. 이 전통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그렇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서 이제 고민이 많았고, 그래서 사실은 49년에 그렇게 정권이 넘어가고, 그다음에 새로운 형태의 입헌 군주제가 실시가 되면서 이제 정치를 하고자 하는 국회의원들이 뭐 이제 정권을 잡고 이제 이런저런 세력들이 형성이 되었는데요. 사실은 이해하시겠지만 뭐 이렇게 계급이 사라지고 정권이 넘어가고 그랬다 하더라도 평범한 사람들, 즉 농민 계층에 있었던 사람들이 갑자기 정치에 뛰어들어서 어떤 목소리를 낸다거나 그런 것에 참여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덴마크도 역시 소위 엘리트 출신 또는 부르주아지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자본을 가지고 자기의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제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국가가 좌지우지 되는 그런 형태의 정부가 들어선 상황이 있었죠. 예, 그래서 이제 엘리트 중심의 정치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덴마크가 어떤 사건을 겪게 되냐면 1864년에 이제 그 이전부터 이 전쟁은 꽤 오랫동안 이루어지고 있었는데요. 슐레스비 홀스타인 지역
하고 이제 라우엔부르크 지역을 잃게 됩니다. 이제 독일과의 전쟁인데요. 요 지도를 보시면 덴마크가 사실은 이제 여기가 이제 유틀라트 반도라고 하는 곳인데 이쪽이랑 요렇게 해서 이제 덴마크고 독일과 국경을 이루고 있는 사실은 꽤 큰 땅이었는데 여기가 항상 이제 덴마크랑 독일 사이에 분쟁이 많고 전쟁이 많았던 그런 지역인데 결국에는 이제 여기를 잃게 되면서 덴마크가 독일은 떨어뜨리고 이제 단일 민주 국가로 이제 가게 되는 그런 형태들이 있었는데 중요한 건 뭐냐 이때 정권을 잡고 있었던 엘리트 계층의 말하자면 우파 정권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 전쟁에 실패를 하게 되면서 정권을 다 이제 잃어버리게 되는 이제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때 이제 수장으로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뉴질랜드로 다 이민을 가게 되는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그래서 이제 노동당을 중심으로 했던 사람들이 정권을 잡게 되는 그래서 덴마크의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는 과정에서 그 3인당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그런 형태를 갖추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고난의 시대이기도 했지만 이게 덴마크의 어떤 역사적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회다. 떤 면에서 행운이지 않았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래서 노동자나 농민, 평민들이 세운 정당이 정권을 잡게 되는 이 행운을 덴마크가 거머쥐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부르주아 출신이 아니라 정말 평민 출신, 가난했던 사람들이 새로운 시민사회를 형성하게 되죠. 그래서 요때 당시에 관련된 책을 좀 읽어보면 그 당시에 이제 온전한 덴마크어라든지 아니면 뭐 사투리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농민들이 쓰는 그런 말로 거기 어떤 회의나 뭐 그 집단의 대표들이 가가지고 회의를 하면은 엘리트 계층에 있었던 사람들이 되게 비웃거나 함부로 대하거나 혐오하거나 막 이런 상황들에 대한 묘사들을 이제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바뀌는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굉장히 일찌감치 1860년대부터 이미 이제 좀 형성이 되기 시작을 했고 그룬투비는 이런 측면에서 이제 모국어 그다음에 그 토착민 원래 그 땅에 살았던 사람들이 쓰는 언어의 중요성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뒤에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그게 사실은 이 포크 평민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중요한 그 사회의 중심에 두고 그다음에 교육도 그들의 삶을 바탕으로 하는 것을 교육 내용의 핵심으로 가져오는 것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시민 사회가 형성이 됐죠.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봐야 하는 것은 바로 이 포크라고 하는 단어, 혹은 이것을 이제 영어로 옮기면 people이라고 하는 단어가 되는데요. 사실 이거를 이제 한국말로 옮기는 게 제가 제 논문 주제가 그른투의 평민교육 사상이었는데, 이 포크를 이제 평민으로 옮긴 거였어요. 근데 이제 이걸 한국말 무엇으로 바꿀 것인가가 엄청난 저에게는 이제 숙제였던 이제 그런 부분인데요. 사실은 이 평민이라는 단어는 특히나 한국에서는 현대에는 잘 쓰이지 않고 이제 시민이라고 하면 좀 맞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덴마크에는 시민이란 단어가 따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영어에도 보시면 citizen이라고 하는 단어가 따로 있죠. 그래서 이 people이라든지 folk라든지 citizen이라든지 이런 단어들은 역사적인 배경이나 그 시대 사회적인 흐름과 함께 여러 가지의 의미들을 전혀 다른 형태로 담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사진 속에서 잠깐 보여드렸던 그 오베 콜스가드라는 선생님은 그 책 되게 얄팍한 책에서 이 포크라고 하는 개념이 덴마크 안에서 과거부터 현재까지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그 의미가 어떻게 바뀌었는가에 대해서 아예 그걸 분석하는 책이 짤막하게 나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럴 만큼 의미가 굉장히 다르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시티즌하고도 좀 다른 의미고, 그래서 이걸 또 뭐 한국어에서는 정확하게 피플은 이제 인민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이제 조금 그래도 열려 있거나 이런 데서 이제 인민이란 단어를 쉽게 쓸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보편적으로 사용하기엔 좀 어려움이 있고 이제 어쨌든 그런 여러 맥락에서 우선은 평민으로 쓰는데요. 이제 뭐 민중이라는 단어도 어떠면 잘 어울리는 단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게 뭘까라는 것을 이제 마음속에 담고 계속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새로운 사상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요때 이제 태동했던 가장 큰 유럽에서의 중요한 사상 두 가지가 이제 계몽주의, 인라이트먼트라고 하는 것과 그다음에 낭만주의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제가 계몽주의를 따로 말씀을 드리지는 않을 거고 낭만주의 얘기만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계몽주의는 그 시작과 그 중간과 끝
시라고 그 뒤에는 이제 계속 아직까지 연결되고 있지만 시작에 비해서 이것이 이후에 영향을 미친 영역이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몽주의가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라든지 이런 프랑스 혁명을 불러일으키는 굉장히 중요한 기폭자가 되기는 했지만 그 이후에 어떤 동일한 잣대를 갖다 댄다든지 그 다음에 계급이 사라진 사회에서 누가 능력 있는 사람으로 결정할 것인가라고 봤을 때 주지주의적인 성향, 즉 이성적이고 지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을 더 우월하게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잣대들을 만든다든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고가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든지 이런 생각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또 오류가 발생을 하게 되죠. 특히 이게 교육과 그다음 나중에는 자본주의하고 결합을 하면서 민주주의에 사실 상당히 좋지 않은 방식으로 작동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원래 계몽의 가장 핵심은 이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제 칸트가 쓴 계몽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이라는 글 속에서 계몽은 미성숙한 상태에서 스스로 자기의 이성을 사용해서 깨어나는 일종의 이제 그런 거라는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누가 누구를 계몽시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계몽, 스스로 깨어나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 이제 사실은 핵심인데 이게 이제 다른 방식으로 거기에서 이제 이성만 남은 합리적인 사고만 쏙 빠져서 훨씬 더 강조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유럽에서도 그런 것들이 강조가 되면서 그른투비나 그다음에 그른투비에게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 헤르더라고 하는 독일의 낭만주의 사상가는 엄청나게 계몽주의를 이제 혐오하게 되죠. 문제를 지적을 하게 됩니다. 그른투비 역시 그래서 계몽주의 사상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았지만 그 이면에서 그것이 갖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서도 이제 언급을 하면서 낭만주의로부터 훨씬 더 중요한 이야기들을 가져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낭만주의부터 시작을 할 건데요. 그래서 계몽주의는 프랑스를 중심으로 훨씬 더 많이 발전을 했다고 한다면 낭만주의는 독일 관념론, 독일이 사실은 경제적으로나 그 정치적으로 조금 늦게 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사상이 좀 많이 발전을 했던 측면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한 번쯤 들어보셨을 뭐 괴테는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요. 그다음에 뭐 피테, 쉴러 뭐 등등의 여러 사람들이 훔볼트라는 사람도 있고요. 다 여기가 같은 맥락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뭐 빌딩책을 읽어보셨으면 거기서 가끔 이제 페살로찌도 언급을 하죠. 페살로찌도 실제로 괴테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았고요. 그다음에 그른투비나 그다음에 이제 그른투비랑 여기서 오늘은 얘기 못 드리는데 콜이라는 사람도 페살로찌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 비슷한 시대에 새로운 방식의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하고 이것이 교육과 연결됐을 때 어떻게 바꿀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들을 이제 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자, 낭만주의가 등장을 하면서 그 계몽주의의 합리주의적인 사고가 놓쳤던 것, 즉 인간의 감정, 느낌, 열정, 상상력, 영감 뭐 이런 것들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과학적인 것이라는 잣대에 의해서 이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치부되었다면 다시 이것을 전면에 드러내기 시작한 것이 이제 낭만주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가장 핵심적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유기체적 세계관인데요. 사실 이 사람들, 북유럽 사람들이 특히 이것을 그대로 이제 몸소 보여주는 것 같은데, 개인과 공동체는 별도의 것이 아니라 두 개가 연결되어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뗄래야 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되게 개인주의와 공동체주의를 완전히 분리된 것으로 바라보지만 이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개체주의, 그래서 개인주의는 여기 나와 있는 개성주의나 개체주의와 다른 맥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만 생각하는 개인주의하고는 다르게 남이 함부로 그 개인에 대한 어떤 인격에 함부로 그 침해를 할 수는 없지만 연결되어서 함께 살아가는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개인은 공동체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동체가 잘 돼야 개인이 잘 되는 것이고요. 또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개인이 잘 돼야 공동체가 잘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즉 내 옆에 있는 그리고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사회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잘 사는 것이 결국 나의 삶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생각과 통하는 그것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유기체적 세계관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요 정도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의 존엄성을 지키고자 하면서도 개인이 이 공동체 속에서 그리고 문화적 지도자를 대표하는 국가, 이 국가를 어떻게 보느냐도 되게 다양한 형태로 볼 수 있는데 이들은 특히 여기서 문화적 지도자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이 나라에 오랫동안 함께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함께 공유하는 문화를 어떻게 잘 지키고 가꾸고 그 국민이라는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가져갈 것인가를 잘 지켜주는 것이 바로 국가의 역할이라고 하는 의식이죠. 그래서 그런 곳에서 개인이 잠재력을 가장 잘 발휘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이게 사실은 공교육의 역할과도 연결이 되는 것이고요. 예. 그래서 이제 요 낭만주의와 연결해서 다시 또 하나 동시대 같이 등장하는 것이 바로 민족주의입니다. 민족주의는 사실 독일의 나치즘과 직결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오해를 많이 받는데 재미있는 건 이제 헤르더로부터 이 민족주의라는 것이 시작이 되는데요. 이거를 피이테가 받아들이고 그룬트비가 받아들이고 이것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과정에서 북유럽에서는 전혀 다른 형태로 이거를 발전시켰다라는 걸 이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보통 민족 하면 이 혈통, 특히 독일은 그걸 가지고 굉장히 그래서 뭐 유대인이라고 하는 특정 어떤 사람들에 대한 그 배척을 굉장히 심하게 했지만 이들이 말하는 민족은 같은 언어와 생활 양식, 즉 삶의 양식을 공유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인종은 전혀 상관이 없고 혈통에 대해서도 전혀 이것을 문제 삼지 않고 다만 그 땅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함께 공유한 삶의 양식이라는 것 거기에서 이제 언어가 나오는 것이고요. 역사가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도 그 북한에 있는 분들과 딱 만났을 때 어디 전혀 다른 언어를 쓰는 세계 갔을 때 그들을 만났을 때 우리도 모르게 느끼는 동질감은 그 언어를 같이 쓴다거나 같은 음식을 먹는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갖게 되는 것인데 그것에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의 영역이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떠오르게 되죠. 과거에는 어떤 특정 집단만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거나 아니면 그 민족의 또는 그 집단의 향유하는 문화와 상관없이 엘리트 집단이 똑같이 표준화시킨 그러니까 뭐 독일 사람이든 영국 사람이든 프랑스 사람이든 상관없이 라틴어가 가장 좋은 거야. 우리는 교육에서 그걸 가르쳐야 돼. 라고 얘기했다면 이제 민족주의가 등장하면서부터는 자기 국가의 언어, 모국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자국의 역사라든지 자국의 어떤 삶의 양식, 신화들을 다시 새로운 형태로 가져오는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데 그룬트비도 이 작업들을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다시 뭐 북유럽 신화를 덴마크의 사투리까지 다 살려가지고 번역을 한다든지 이제 이런 작업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들어있는 것이 이거를 그대로 가장 잘 간직하고 있는 계층이 누구냐라고 한다면 바로 포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평민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사회에서는 엘리트들은 이것을 아주 천한 것, 우스운 것, 우리가 배울 가치가 없는 거죠. 이렇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공공적인 형태의 교육을 구성할 때 이걸 완전히 무시했다면 이제 새로운 형태의 민족주의가 등장하고 이런 사고들이 중요해지는 과정에서는 교육의 컨텐츠로 이것을 바탕이 되게 하는 이제 이런 형태로 이루어지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분이 바로 헤르더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는데 정작 본인 자체는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영향을 많이 알려지지 않은 그런 인물이에요. 그런데 어디를 봐도 뭐 괴테든 누구든 다 헤르더의 영향을 받은 이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민족주의는 문화적 민족주의 혹은 열린 민족주의라고 하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교육학의 영역이나 이런 데서는 잘 보이지가 않고 제가 이제 논문 쓸 때 이분 때문에 되게 고생을 했었는데 그때만 해도 자료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가지고 보면 정치 철학 쪽에서 이 사람에 대한 얘기를 이제 열린민족주의라는 것으로 이제 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야기했던 이 사람이 독일 사람인데요. 그래서 독일과 덴마크어에는 똑같은 의미를 공유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덴마크어로는 이 폭스바겐이란 차 아시죠? 예, 이 포크라고 하는 단어와 덴마크어의 포크라고 하는 단어가 거의 동일한 의미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예, 그래서 이 문화적인 요소들, 그 음식이라든지 언어,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이제 문화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것들이 갖고 있는 것의 근거, 이거를 가지고 그대로 보존하고 자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로 이 포크라고 보는 것이다. 이게 이제 헤르더
헤르더로부터 시작이 되었고 영향을 미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족주의라는 거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 이것에 영향을 받아서 아래로부터의 민족주의, 그러니까 독일 민족주의는 그야말로 위로부터의 탑다운이었다면 이거는 바텀업으로 그렇게 됐다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빌둥이라고 하는 개념도 헤르더가 최초로 정초했다라고 봐도 무리가 아닙니다. 그 전에 이제 칸트가 이야기했던 개념이 있는데 이걸 조금 더 교육적인 영역에서 빌둥이라는 단어를 뽑아온 것은 이제 헤르더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헤르더는 이런 표현을 써요. 아직 이제 이 사람들이 신학자 출신인데, 신이 각자 인간에게 부여한 어떤 소명이 있는데, 그것을 가장 잘 피워나게 하는 것. 그러니까, 씨앗의 비유에,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수박씨를 심어놓고 여기서 멜론이 나오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죠, 교육이. 더 가치 있는 거. 그래서 얘가 수박씨인 걸 잘 알아내서 수박이 가장 신이 부여한 소명은 얘는 가장 맛있는 수박이 되게 하는 것이고, 멜론 씨는 멜론이 가장 맛있게 나게 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어떤 걸 정해놓고, 얘는 수박 씨인데 얘한테 계속 멜론이 나게 하라는, 이런 것이 잘못된 일반적인 교육의 모습이라면, 헤르더가 얘기하는 빌둥의 개념은 그 가지고 있는 것을 가장 잘 구현하게 하는 것, 이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재미있는 건 이 빌둥이 영어나 한국어에는 역시나 그대로 번역할 수 있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런데 덴마크어에는 있죠. 이게 바로 이제 다네스라고 하는 개념인데요. 덴마크 애프터스콜레에서의 교육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연구가 나온 게 있는데 그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 다네스라는 개념을 이야기합니다. 덴마크어에서 반대로 이제 학교에서 배우는 학습적인 개념은 여기에 UD가 붙어서 우다네스라고 하는 또 다른 단어가 있어서 덴마크 교육은 이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현재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룬투비 같은 경우에는 이런 낭만주의의 영향을 받으면서 이 계몽주의적인 영향을 받았던 근대 교육에 대해서 국가 차원의 교육을 이제 비판을 하고요. 역시나 이들도 반복적인 암기 학습, 뭐 기술적이고 효율성을 지향하는 학습으로부터 공교육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1814년에 전 세계에서 거의 최초로 국가 차원의 공교육을 시작했지만 그때의 그 형식적인 모습은 이제 이런 형태의 교육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룬투비가 보기에는 그 엘리트 중심의 표준화된 교육 내용은 여기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에는 아무런 도움도 안 되고 연결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의 교육은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정말 그 평민들, 포크를 위한 교육을 포크의 삶에 기반해서 그들의 문화에 기반해서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만들어낸 학교가 바로 평민대학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이후에 애프터스콜레, 그 다음에 프리스콜레 운동, 오늘날 초중학교에 해당하는 이제 그런 학교들도 같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덴마크 초창기 공교육의 학교 모습 뭐 이런 그림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렇게 되면서 이제 1849년에 생긴 덴마크의 최초의 헌법인데 여기에서 만들어진 헌법이 지금까지 덴마크 안에 그대로 들어 있는데요. 이때 어떤 조항이 들어갔느냐 상당히 진보적이죠. 공립기초학교 덴마크는 이제 이걸 폴케스콜레라고 하고 0학년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기 7살부터 9학년까지 오늘 우리나라에 보통 중학교 3학년까지 다니는 학교가 모든 아이들이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의무 교육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걸 이제 폴케스콜레 공립기초학교라고 보는데 이 학교에서 요구되는 정도의 교육을 자기 아이들에게 스스로 시킬 사람, 이제 부모가 나의 어떤 철학이나 생각에 따라서 시킬 그런 부모나 안내자들은 아이들을 이 학교에 의무적으로 보내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물론 이 조항은 두 가지의 맥락에서 해석이 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이상적인 측면도 있고요. 또 하나는 사실 이 시기에는 귀족 출신의 사람들은 자기 아이들을 공립학교에 보내고 싶어 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가정교사에게 고급 교육을 시키고 싶지 국가가 제공하는 약간 질 낮은 많은 아이들 데려다가 효율적으로 교육하는 그런 거를 시키고 싶어 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그런 맥락에서도 이 법률이 필요했던 부분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중적인 맥락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뭐 모든 사람에게 이 자유는 허용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볼 수 있고 실제로 지금도 이제 덴마크 사람들은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면서 그
덴마크 프리스콜레 협회에서 나온 영상에 보시면은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시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는 덴마크의 시민들을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국가에서 운영하는 교육고 안에도 스스로 자기 자녀를 교육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믿는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같이 따라오는 조항이 예, 민주주의라는 것이 여기 나오는데요. 그것의 가장 중요한 특질은 소수자들이 어떤 대우를 받는가에 따라 판단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덴마크도 처음부터 이게 조항이 있다고 해서 학교 안 다니거나 뭐 프리스콜레 같은 학교에 국가가 막 다 전적으로 지원해주고 그랬던 건 당연히 아니고 계속해서 민중들이 투쟁하고 싸워서 예, 얻어낸 것들이 많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한 생각의 초석이 이제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른트비가 생각하는 교육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은 어떤 집단이나 국가가 아니라 바로 개인이죠. 그래서 개인이 무엇을 필요로 하고 개인에게 어떤 능력들, 지적 능력과 잠재적인 능력이 있는데 이걸 최대한 실현시킬 수 있는 기회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라는 건데요. 이것도 사실 되게 앞선 생각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 지금도 우리는 아직 교육에서 이 생각을 못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 때도 있죠. 공교육이 이렇게 막 어떤 제도적으로 뻗어나갈 때. 근데 어쨌든 그런 주민은 이 생각을 교육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으로 두고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요게 이제 아까 또 콜스가드 선생님이 저에게 주신 자기의 강의 자료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요거였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공교육이 고민하는 것은 바로 이거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어떻게 최고의 상태인 자유를 유지하고 반대로 최악의 상태인 사회의 붕괴를 피할 수 있을까? 예, 이거는 사실 모든 사회가 계속해서 가져야 되는 고민인 것 같아요. 예, 지금 우리도 그렇고, 뭐 미국도 그렇고, 다들 지금 예, 고민을 하고 있는데, 결국 예, 어떤 면에서 이것에 대한 고민은 개개인들을 어떻게 길러내는가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이고, 그럼 그 개개인은 누가 어떻게 기를 것이냐라고 했을 때, 또다시 교육, 그리고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주어지는 그 교육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부분으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나오는 단어가 바로 이 포크 평민이라고 하는 단어고요. 이 평민이라는 단어를 설명하기에는 이게 되게 좀 복잡하고 어려운데 제가 찾아낸 것 중에 하나, 이건 이제 헤르더의 표현하고도 연결이 되는데요.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자기의 직업을 통해서 자기의 삶을 경제적 그리고 정신적 측면에서 독립적으로 살아갈 능력을 갖추고 있고 또 사회를 유지시키는 중요한 동력을 내재하고 있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우리가 우리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이런 능력을 갖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꽤나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이 사람 하나를 이런 능력을 갖춘 존재로 키워낸다는 게 이제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네, 사실은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지점인 것 같고요. 그래서 빌둥 책에 보시면은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 두 가지 사회를 비교해가지고 막 얘기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런 것과도 한번 나중에 그 책을 한번 보시면서 연결해서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생각한 것이 바로 평민을 위한, 평민의 삶에 기초한, 그리고 평민의 언어와 문화에 맞는 살아있는 교육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정말 평민계몽을 통한 진정한 민주사회가 구현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언어와 문화, 자기에게 딱 맞는 거, 자기의 고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스스로 생각해서 여기서 말하는 평민계몽은 누군가 시켜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자각하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 하나하나가 모여서 진정한 민주사회를 구현하게 된다라고 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볼 수 있는 것, 몇 가지 개념을 조금 한 번 더 자세히 보려고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요 빌둥, 다네세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콜스가드 선생님이 쓴 책의 내용을 조금 압축해가지고 그 나온 내용들을 좀 가지고 온 것인데요. 다네세가 뭐냐라고 물었을 때 이거를 이제 영어 단어로 바꾸면은 포메이션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한국에서는 도야라고 하는 단어를 쓰거나 아니면 그 포메이션이라는 단어 때문에 형성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많이 쓰기도 하는데 사실은 이거를 우리는 압축적으로 그 의미를 다 담은 단어를 찾을 수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말하자면 뭐 전인교육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그냥 저는 여기서는 그냥 빌둥으로 좀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이미 인간이 시민으로 그다음 주체로
성장해가는 내면적 그리고 사회적인 교육 과정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냥 교육이 아니라 왜 교육을 하는가? 어떤 면에서는 이제 가치지향적인 측면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교육을 통해서 그 개인들은 누구로 살아갈 것인가? 나를 찾아서 정말 나로 살아가게 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묻는 과정이라,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 답을 찾는 게 아니고 묻는 과정이에요. 어떤 때는 이 답이 없기도 하시잖아요. 지금 여기 이제 연세에 있으신 분들도 많이 있는데 아직까지도 사실은 내가 누구로 살아가고 있는가 뭐 이런 질문들을 한 번씩 해볼 수 있는데 이 질문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들이 아마도 더 주체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겠죠. 어쨌든 그래서 이 다나이스 빌둥이라는 것은 그런 것을 묻는 과정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그 아까 말씀드린 포크, 피플이라고 하는 단어를 아까 말씀드린 책 속에서 시대별로 쪼갰어요. 그런데 제가 두 개의 시대, 가장 그른트비가 살았던 그 의미가 좀 있다라고 생각되는 두 개의 시대로만 좀 나눠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Enlightened Prince State라고 해서 계몽된 군주국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776년부터 1849년, 요때 아까 보시면 헌법이 제정이 되고 민주정이 드러났던 이제 그 시기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시기에서의 이 포크는 어떤 존재였을까를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몽주의가 덴마크에도 도입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농노제라는 것이 폐지가 되고 모든 사람들이 이제 시민이라고 하는 동등한 개념의 어떤 주권을 가진 존재로서의 시민이라는 개념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것이 교육과 연결했을 때는 어떤 개념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느냐, 공공교육, 즉 국가에서 운영하는 퍼블릭 에듀케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기 시작합니다. 특히 이제 독일을 중심으로 이런 내용들이 많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는데, 그래서 가정에서가 아니라 또는 종교가 아니라 공교육, 국가가 운영하는 교육을 통해서 자율적인 시민을 기를 수 있다라는 주장들을 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훔볼트 같은 사람들은 국가에서 하는 교육의 가치나 그것이 개인의 어떤 성장이라든지 도덕성이라든지 이런 걸 키우는 교육이어야 하고 국가가 원하는 형태로 인간을 함부로 다뤄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이미 담고 있는 그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덴마크에서 그런 내용들이 가장 좀 잘 구현이 된 실제로 공교육 안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이라고 이제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공공교육이 부상하는 그런 관점 부분들, 특히 이제 계속 덴마크는 독일의 영향을 참 많이 받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육의 삼각구조라고 하는 표현에서 이걸 이제 빌둥이라고 보는데 크게 세 가지예요. 교육이 그냥 이렇게 어떤 지식을 주는 그런 형태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는 개인과 자기 자신,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로부터 시작이 되고요. 그 다음에 사회와의 관계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 안에서 나를 어떻게 위치 짓는가. 이것이 결국에는 시민성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나와 세계와의 관계. 그래서 이 보편성과도 연결이 되는 그런 지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이 지켜야 하는 어떤 도덕적인 가치라든지 윤리라든지 뭐 이런 것도 사실은 함께 우리가 가져가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빌둥이라는 개념이 요 시기에 이제 좀 생겨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때 생겨난 그 덴마크의 교육의 모습을 좀 보면 어쨌든 학교가 이제 네이션 빌딩이라는 표현을 이제 쓰죠. 국민국가라는 것이 이제 유럽에서도 요때 가장 기본적으로 생겨나기 시작을 하기 때문에 학교가 이제 국민국가를 형성하는 또는 국민을 형성하기 위한 도구로 전환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학교에 가면은 애국가도 배우고 뭐 여러 가지 국기도 그리고 이런 것들과 연결해서 이제 내가 이 나라의 국민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 이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계층별 교육기관이 이제 공동학교라든지 시민학교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나누어지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아직은 그른트비의 생각이 막 미치기 전에 공교육이 형성되는 그런 지점들에서 이야기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이때부터 사실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 그 체육 교육과 문예교육, 그러니까 인문교육이 함께 가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되게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물론 원래 고대 그리스에서 인문주의 교육이 그런 모습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가져오죠. 그래서 북유럽 아이들이 굉장히 건강한데 체육이 굉장히 교육 수업에서 중요한 것으로 다뤄지는데 이것과도 좀 연결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언어를 통일시키고 그 자국의 언어 모국어를 가지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국가 정체성을 확립시키는 핵심의 수단으로 이제 되죠. 근데 요게 이제 잘못 가면 그야말로 국가주의 교육으로 가게 되는 것이고, 요것을 이제 잘 발전을 시키면 그 나라 사람으로서의 어떤
정체성을 주는 교육으로 가게 되는데 덴마크는 요게 그룬투비의 영향에 의해서 또는 그룬투비와 그룬투비의 생각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에 의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좀 발전한 그런 측면들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1776년부터 그 숫자가 잘못됐네요. 49년 이후부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이건 제가 나중에 다시 수정해서 보내드릴게요. 예, 요때 나오는 것이 이제 바로 민주적 국민 국가입니다. 이게 1995년 그 정도까지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 이후에는 또 EU가 이제 등장하기 때문에 또 다른 방식으로 자기 국가에 대한 개념들을 가져오고 가는데 요 두 개만 이제 보게 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49년에 헌법이 제정이 되면서 이제 그야말로 모든 사람에게 주권이 가게 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일 국가 체제로 이제 전환이 되는 과정 안에서 교육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이제 언어 중심 교육, 즉 여기서 이제 언어는 모국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중요한 과목으로 들어가기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민족 정체성을 위해서 내가 덴마크 사람이라는 것을 기르는 것, 가르치는 것,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덴마크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기르는 것과 동시에 다른 나라 사람에 대해서 어떤 존중을 갖고 그 다양성에 대한 존중을 하게 할 것인가도 이제 같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부분도 있다라는 것이고요. 근데 요 시기에 함께 갔던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이 평민대학과 자유학교 운동이 같이 움직이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창기에 이제 막 헌법이 만들어지기까지는 이제 국민국가를 형성해서 그런 체제들을 막 만들기 시작했다면 덴마크는 그 이후에 이제 민주국가로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후에는 공교육적인 운동이 있으면서 거기에 평민대학이나 자유학교 운동이 같이 결합이 됐기 때문에 공교육이 계속 끊임없이 영향을 받고 변화를 시켜야 하는 그래서 개인에 대한 어떤 관심을 갖는 그런 방식의 교육들과 연결이 되는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평민대학 설립 그래서 평민대학이 1846년인가 처음 이제 만들어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 생겨나고 평민대학은 오늘 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가장 핵심은 이제 청년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른투비가 덴마크 사회를 변화시키고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교육을 바꿔야 하는데 그때 되게 중요한 그 타겟층을 삼은 것이 바로 청년입니다. 18세 이상의 청년. 물론 초기에 그른투비는 이 평민대학을 생각했을 때 그 청년들, 그 다음에 이제 고위 공무원에 갈 사람들에게 이 학교가 필요하다고 봤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공무원으로 일해야 되는데 민중들의 삶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민중들과 같이 살아보는 경험을 통해서 삶을 연결하고 그들을 이해해서 그들을 위한 정책 또는 뭐 공무원으로서의 일을 수행하게 하기 위한 교육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부분들이 있었던 거거든요. 예, 그랬는데 어쨌든 그렇게 그 공무원을 위한 교육을 하지 못했지만 이게 실제적으로 실현될 때는 평민계층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기본적으로 실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평민들이 내가 누군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진짜 배우고 싶은 거. 그래서 여기 보면 시험을 그런 절대 이제 평민대학에서는 지금도 이제 보지 않는 전통이 있죠. 그래서 시험 중심의 교육을 탈피하고 그다음에 자발적인 학습. 그 다음에 내가 덴마크 사람이라는 것과 함께 자의식을 가져가게 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을 되게 강조한 부분들이 있고요. 예, 그러는 과정에서 자기 계몽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한 사람의 주체로서 정치에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 민주시민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내 목소리를 어떻게 정당하게 낼 것인가, 이런 것들을 가르치게 된 것이 이 평민대학이 굉장히 중요하게 했던 역할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유학교 운동이 따라오게 되는데, 사실 실제로 이 평민대학을 경험한 성인들이 여기에 참여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자유학교의 핵심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좋은 교육을 하기 위해서 학부모가 학교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학부모들이 그럼 되게 무슨 출신이냐? 이 평민대학에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자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이제 이런 학교를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학교 보시면 요즘에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뭐 학교 공동체 이런 것들, 학부모의 참여 이런 것들이 여기서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잘 구현이 되는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계층. 그래서 그야말로 국가에서 운영되는 교육보다 훨씬 더 조금 더 질 좋고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평민대학에 의해서 그 하층민 또는 농민들도 이제 하나의 국민, 주권을 가진 존재로서 자기를 인식하고 거기에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으로 포섭하게 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게 됐던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교육이 결국 민주주의, 그 다음에 문화를 통합하는 제도적 기반으로 작동하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번에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실제로 이 평민대학 같은 경우는 이게 덴마크에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도 이 그룬트비가 살아있었을 때 이미 뭐 스웨덴이나 노르웨이나 핀란드나 이런 쪽에 다 전달이 돼가지고 그쪽 나라에도 지금 다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지국가, 그 다음에 그래도 좀 많이 민주적이고 평등한 사회인 것 같아 라고 하는 것의 기반이 이 평민대학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라는 걸 이제 저희가 조금 다음 주에 더 자세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가 그냥 그 책에 있는 거를 그대로 가져왔는데 훨씬 더 자세하게 여기 지금 연도 아까 보시면 89년까지네요. 네, 그래서 요 두 개를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것이고요. 여기가 이제 민주 정치인데 여기 보면 데모크라틱 웰페어 스테이트였다가 이미 여기서는요 데모크라틱 멤버 스테이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EU에 들어간 국가라고 이제 자기들을 인식하기 때문에 이미 덴마크는 멤버 스테이트라고 보는 그런 측면도 있다라는 것도 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EU, 유러피안 밸류로 가죠. 그래서 이들은 이미 자기네들끼리 너무 많은 것들을 공유하고 특히 교육받는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요거는 그냥 참고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고, 네, 본격적으로 그른투비를 이제 간단하게 언급을 하고 마무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른투비는 이제 이게 나의 교육사상이야 라고 해서 이제 막 정리해가지고 쓰거나 뭐 이제 이런 것은 아니고 그 내용들을 이제 좀 종합했을 때 제가 이제 뽑아낸 키워드가 이제 크게 한 네 가지 정도가 되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삶이죠. School for Life라고 하는 그른트비의 글이 되게 유명해졌고, 그래서 교육은 그 학교가 아니라 삶을 위해 해야 되는 거, 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른트비가 한 얘기 중에 이제 몇 가지를 이제 소개해드리면, 삶이 먼저고, 그 다음 배움이 따라와야 한다. 뭐 이런 표현도 있고요. 뭐 이런 그림들을 보면 이제 덴마크 사람들은 좀, 우리보다는 좀 많이 자유로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른트비가 일하는 모습이죠. 이것 또 덴마크에 있는 폴딩 호이스쿨레 학생들이 이제 파나로 이제 그린 이런 모습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른투비는 어디까지나 학교에서 무언가를 배우는 거는 개인들이 삶에서 직면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정말 도움을 주고 그걸 이제 일깨워주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럴 때는 진짜 자발적으로 배움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이 의미 있다라고 봤던 부분이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 우리가 이제 여기다가 대고 그러면은 뭐 재미없는 건 안 배워도 된다는 거야? 라든지 뭐 이런 질문은 사실 필요하진 않습니다. 그것도 당연히 이제 필요한 부분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인데 그 당시에는 워낙에 뭐 말하자면 라틴어라든지 그런 식의 것들 그다음에 삶과 정말 동떨어진 어떤 것들을 기계적으로 배우는 당시의 상황에서 이제 그런 투표가 했던 얘기라는 것도 참고하셔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룬투비가 이 삶을 위한 학교라는 글이 짧지만 되게 읽기가 어렵기는 해요. 그룬투비가 말을 되게 어렵게 쓰는 길로 유명한데 그러면서도 그 내용들을 이렇게 좀 잘 씹어서 읽어보면 의미가 좀 와닿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표현들도 되게 어떤 면에서는 되게 과격한 이제 그런 표현들도 쓰는데 뭐 잠깐 보시면 뭐 이런 거죠. 많은 아이들의 생기를 완전히 소진시키고 온전하게 성장하지 못한 소년들을 헛개비로 만들고 인간의 법칙을 무시함으로써 어린이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성을 철저하게 파괴하는 일을 자행함으로써 이게 당시 공교육에 대한 그룬트의 비판입니다. 굉장히 혹독하게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등등의 얘기들을 쭉 해서 뭐 노인의 어떤 거를 아이들에게 갖다가 심어 놓는다라든지 이제 그런 표현들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이거는 누구나 보면 다 알 수 있는 거다. 즉 일상의 삶과 근대사의 모든 페이지가 눈을 제대로 뜬 사람 모두에게 드러내고 확인시켜주는 널리 인식되고 있는 진실이다. 그런 식의 교육으로 사람을 기르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뭐 이런 얘기를 이제 그런 TV가 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네, 빠른 시일 안에 생기 넘치고 자연스럽고 애국적인 교육이 대다수의 사람들이 젖어 있는 외래의 사고방식을 추방하고 뭐 이렇게 문제를 쭉 얘기하면서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우리가 있다. 그래서 공교육을 어떻게 이제 바꿔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지금 우리한테도 되게 생생하게 그대로 와닿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 보면요. 자연과 사회 문제들에 대해서 그처럼 무지한 사고방식이 국민들의 자유로운 목소리를 호도하거나 무시하면서 지금 저지르고 또 앞으로 저지르게 될 고통에 비하면 지금까지의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다. 교육 제대로 못하면 이렇게 될 거다. 이제 이렇게 굉장히 강력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고요. 예. 그다음에 그래서 삶과 연결한 교육에 대한 문제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자유라고 하는 키워드입니다. 자유라는 개념도 사실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죠. 그래서 뭐 자유로 뭐 이런 거면 뭐뭐 할 자유, 뭐뭐로부터의 자유, 뭐 이 등등의 해서 뭐 여러 가지 자유들을 얘기하는데 그른투비는 이제 관계에 기초한 자유를 얘기하는 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동료들에 대한 책임감을 동력으로 삼아서 이끌어낼 수 있는 자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 덴마크 사람들은 어쨌든 다 관계라는 걸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데요. 그러니까 현실에서 혼자 사는 사람은 없는 거죠. 아무리 내가 혼자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어딘가에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유라는 개념은 상호 관계에 기초할 때만 성립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자유롭고 싶으면 다른 사람의 자유를 먼저 인정해라. 이거를 이제 교육에서 가르쳐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개인이든 사회적 계급이든 타인을 희생시키면서 자기가 자유로울 수는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공동체라고 하는 개념인데요. 우리가 이제 최근에는 특히 학교 장면에서는 학교 공동체 이런 말을 진짜 많이 쓰는데 제가 이제 뭐 선생님들 만나봬도 그렇고 근데 공동체가 뭘까요?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은 다들 그러게 공동체가 뭐지? 이런 고민을 좀 많이 하시는데 혹시 여기 선생님들은 공동체를 뭐라고 정의하시나요? 학교 공동체는 과연 뭘까요? 네, 어려운 질문이죠. 예, 그래서 사실 저는 제가 이제 충남 홍성에 있는 풀무학교라는 오래된 대안학교를 나왔는데 제가 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공동체라든지 더불어 산다는 표현이라든지 이런 게 우리 학교만의 시그니처처럼 느껴질 만큼 아무 곳에서도 사용하지 않고 저희만 썼던 것처럼 느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더불어 사는 이런 말들이 이렇게 되게 쉽게 여기저기서 볼 수 있는 표현이 되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이 공동체라는 단어가 좋은 의미로 이제 많이 쓰이긴 하는데 그 의미에 대한 고민은 실제로 많이 해보지 못한 건 아닐까? 저도 사실은 이게 딱 답을 내리기 되게 어려운 그런 지점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그른투비는 이제 공동체라는 것을 삶을 통한 정신적 연결, 그것을 통해서 함께하는 사람들의 모임, 뭐 이제 요 정도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대 사회가 만들어낸 어떤 제도가 아니라, 그래서 어떤 울타리, 너는 대한민국 국민이고, 너는 뭐 아니고, 이런 식의 것들이 아니고, 그 삶이라고 하는 또는 문화라고 하는 사실은 이 삶과 문화가 나의 일부이기도 하잖아요. 그것들을 통해서 정신적인 연결을 갖추고 서로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폴켈리드인데 이게 바로 나와 공동체가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어떤 것. 예. 굉장히 어려운 그 단어인데요. 제가 처음에 이 단어를 되게 이해하는데 오래 걸렸는데 한국말로는 또 역시나 한마디로 이렇게 바꿀 수 있는 단어가 없는 그런 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공동체적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그 다름과 다양성을 인정하고 개인의 가치를 존중하는 것. 사실은 결국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소위 평등이라고 하는 개념도 뽑아낼 수 있고, 예, 민주주의라는 것도 이제 같이 갈 수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예, 이렇게 하는 것이 가능한 공동체여야 개인이 보호받을 수 있고 자유로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아직도 이제 민주주의 하면 뭐 소위 다수결 뭐 이런 거 많이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의견 내는 것이 이렇게 쭈뼛쭈뼛해지고 그다음에 어떤 말도 자유롭게 하기는 어려운 게 이제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모습이고 특히 학교는 더 어떤 면에서는 소위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그것이 조금 더 이제 펼쳐져야 되는 것들, 뭐 이런 것과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공동체라고 하는 것도 무엇이라는 것도 있지만 그 공동체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또 그룬투비가 함께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또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린투비가 또 역시나 이 삶을 위한 학교라는 글 속에 또 갖고 온 내용 중에 한 부분인데 그 같이 사는 것들 뭐 이런 얘기들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이런 표현을 쓰죠. 이 자기가 생각하는 삶을 위한 학교가 왜 필요한지를 얘기하면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한 국가의 근간인 크고 작은 군소 자치인들 및 자자농 그리고 모든 종류의 기능인들 선원들 덴마크는 배가 엄청 중요하니까요. 그다음에 장사들이 쟁기 뒤에서 일터에서 돛대여 채소 가게에서 얻을 수 있는 것 말고 다른 교육과 가르침은 필요 없다고 믿는 것은 전제군주들이나 야만인들이 믿는 것이라면 모를까. 북부의 여러 나라들과 국왕들에게서 볼 수 있었던 사고방식을 아니고 결국 그럴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한 핏줄이고 그래서 오두막에 사는 가난한 사람이나 저택에 사는 부자나 똑같이
수학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학습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 우리나라 말고 더 잘 들어맞는 곳은 없다. 그래서 모두가 그런 것을 넘어서는 어떤 가르침이나 교육도 함께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여기 보면 이제 그른트비는 자기가 살고 있는 북부에 대한 그 자부심이 굉장히 강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드러나는 지점도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상호작용이라는 건데요. 이 상호작용이라는 표현은 덴마크어로 이게 맞는 그 발음인지 되게 어려워요. 근데 이제 제가 나름대로 적어봤는데 베셀버크닝 뭐 이렇게 부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표현이 되는 하나의 또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앞에 나온 폴켈리드 혹은 폴켈리라는 단어랑 베셀버크닝 이런 단어가 그 개인과 공동체가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서로를 어떻게 인정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담은 채 하나의 단어로 이렇게 작동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거를 이제 좀 풀어보자면 이제 소위 살아있는 상호작용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이 살아있는 상호작용은 이렇게 죽은 것이 아니라 이제 대화. 소위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이제 대화인데요.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서로 다른 상태로 존재하는 두 가지 사이에 어떻게 균형을 이루어서 함께 갈 것인가. 하나가 하나를 포섭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가는 그런 문제죠. 그래서 이렇게 서로 간의 다름 속에서 서로를 더 풍부하게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이것도 이제 우리가 공교육에서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그다음에 민주주의 사회를 구성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좀 그냥 말로나 개념이 아니라 실제적인 경험으로, 예, 좀 몸으로 부딪혀서 같이 익혀나가야 되는 어떤 부분이 아닐까. 이걸 어떻게 우리가 같이 만들어가는 경험들을 해볼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개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상호작용이라는 것과 연결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른투비는 사실 이 평민대학을 고안할 때 이 웨셀버크닝이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좋은 공간을 평민대학으로 생각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뭐 청년층을 타겟으로 했지만 나이 제한이 없거든요. 그래서 17.5세 이상이면 누구든 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이제, 폴케호이스쿨레인데, 다양한 나이와 계층도 상관이 없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같이 섞여가지고 먹고 자고 생활하고 토론하고 대화하고 뭐 싸우고 화해하고 이렇게 하는 곳이 이제 그 학교고 그 안에서 그걸 경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공감이 중요하냐 아니면 이해가 중요하냐 또는 뭐 이성이 중요하냐 감성이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뭐 다를 수도 있지만 사람을 움직이게 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어떤 행위를 하게 하는 것은 사실 머리로 하는 이성적인 이해가 아니라 공감이죠. 내가 한 번이라도 뭐 세월호의 자녀를 잃은 분과 이야기를 해봤 그런 공감을 했다면 그분들에 대한 마음을 훨씬 더 쉽게 낼 수 있는 그런 것도 어떤 면에서는 이제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뭐 서로 깊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가운데에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삶을 공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고위직 공무원과 돛대에서 배를 타는 선원이 만나서 같이 먹고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친구가 되면 그 공무원은 함부로 그 돛대 배에서 일하는 사람에 대한 어떤 행정이나 이런 걸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을 이제 그룬투비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면서 그런 공동체를 생각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기가 더불어서 상대방도 같이 성장시키고 뭐 자기가 속한 공동체가 선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만들어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표현이 아예 있습니다. 공직자들이 업무를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덴마크어로 말하고 생각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그때 자기네가 뭔가 더 잘났다고 생각하면 독일어를 쓴다든지 그다음에 문서는 뭐 라틴어를 쓴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했거든요. 그뿐 아니라 덴마크의 그 어떤 사람보다도 우리 조국과 조국의 전반적인 구성 체계를 사랑하고 잘 알아야만 한다 등등등등 얘기를 하면서 예, 뭐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제가 들었던 재미있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덴마크 사람들도 이제 자기 아이를 뭐 미국이나 이런 데로 유학 보내거나 그러기도 하거든요. 근데 공직자를 시킬 거다. 그러면 무조건 덴마크에 와서 교육받게 시킨대요. 왜냐면 덴마크에서 공부를 안 하면은 덴마크를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되게 인상적이었던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럴 만큼 그리고 그래서 자기네 나라에 대해서 되게 교육을 신뢰한다. 그것도 같은 맥락이었어요. 그래서 유학을 보내면 뭐 여러 가지 경험을 할 수는 있지만 얘가 여기서 그런 일을 할 거라면 덴마크 교육을 반드시 받게 시킨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나라 교육을 되게 신뢰한다. 이런 얘기들도 이제 들을 수 있었습니다. 현대에도 그렇다라는 의미고요. 네, 또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요거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요 얘기죠. 어떤 것이 최선의 공공의 이익인가 하는 것 등의 상식. 이거를 가르치지 않는 실수를 저질러서 잘못된 길을 걸어온 게 확실하다.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바꿔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또 그룬트비가 그런 학교가 필요하다. 해서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 여전히 이게 뭐 시대에 저는 이게 1800년대에 했던 말이라고 옛날 말이 아니고, 네, 뭐 그런 거죠. 그래서 뭐 어떤 철학자가 인류는 뭐죠? 돌멩이 던지는 거에서 핵폭탄 던지는 걸로 발전한 거지, 생각의 진화가 된 건 아니다. 뭐 이런 표현을 썼다고 하는데, 교육에 대한 생각을 해보면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이 좀 들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소크라테스가 고대에 했던 말이 지금 우리보다 훨씬 앞서가는 부분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2025년을 산다고 해서 교육에 대한 첨단의 사고를 하고 있다라고 만약에 생각한다면 큰 오산일 수 있다. 그래서 예, 계속해서 공부하고 고민하고 이제 그래야 더 앞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제가 막 급히 왔더니 그래도 좀 얘기 나눠볼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마지막으로 이 덴마크의 교육의 기본을 다지는 이제 그른트비의 생각과 같이 좀 정리를 해보면 떠오르는 키워드들이 바로 요거인데요. 뭐 우리도 사실은 요즘에는 워낙에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낯설지는 않으실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공감이라든지 소통, 그다음에 연대, 관계, 대화. 이것들이 진짜로 그냥 말로만 있는 게 아니고요. 예, 또 어디 문서에 이렇게 적혀 있는데 아무도 안 읽는 그런 게 아니고 진짜 삶 속에 들어있고 교육 안에 녹아 있어서 아이들이 이거를 체화하면 실제로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바탕이 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리고 덴마크는 그래도 우리에 비하면 훨씬 더 이것들을 체화해서 그들 안에서 가져가고 있는데 그것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룬트비의 생각이나 그런 역사적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민중들이 이거를 가져가게 했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 같다. 네, 정도로 마무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